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박사방 항소심 판결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게 박사방 판결문이거든요. 두껍죠? 판결문을 펼쳐보면 피고인 조주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사건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이 매우 두껍죠? 두껍습니다. 변호인란을 보면 피고인 아무개 씨를 위한 변호사 박준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아무개 씨는 박사방을 조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 두 번째, 증거를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하였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범죄 집단 조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판부가 받아들여줬고요. 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판결문 맨 뒤를 보면 무죄 부분이라고 나와 있고 5줄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 아무개 씨의 범죄 집단 조직에 관한 주의적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판결문에서 이 5줄이 유일한 무죄 부분이죠. 1심에서는 범죄 집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박사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공범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싸웠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집단을 인정한 선례가 없거든요.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 집단이 성립되는 경우 사실상 공범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과연 공범과 범죄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범죄 집단을 더 가중해서 처벌하느냐라는 법률적인 물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범죄 집단이라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인데 박사방은 이제까지 범죄 집단으로 인정된 범죄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는데요. 범죄 집단이 성립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힘이 좀 붙이더라고요. 범죄 집단과 위법 수집 증거 사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범죄 집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보다는 범죄 집단은 성립하지만 내 의뢰인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은 받아들여져서 범죄 집단 조직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와서 1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왔던 것이 2년이 줄어서 징역 13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크게 4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2차 영장의 발부 시기입니다. 애초에 경찰은 아무개 씨가 박사 조주빈이라고 착각을 해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혀있던 범죄도 박사 조주빈의 범죄였고요. 그러니까 아무개 씨는 남의 범죄 사실로 체포를 당하고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아무개 씨를 체포해서 핸드폰을 보니 당연히 조주빈이 아니었고요. 조주빈의 범죄가 아닌 전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잠시 압수수색을 멈추고 2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쭉 수사를 해서 2차 영장을 한 달 보름 뒤에 받습니다. 저는 이 점을 위법하다고 지적하였고요. 서울고등법원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별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참여권의 고지와 피고인의 참여 의사 확인을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들의 개별 파일별로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혐의와 관련 없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한 것에 다소 위법이 있다 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그래도 그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영장주의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영장도 다시 발부받아야 하지만 피압수자에 대해서 참여권을 고지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받는 작업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사전에 서면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참여권 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참여권 고지와 확인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서 미란다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미란다 원칙 아시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 발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죠. 항상 TV에서 형사물을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법원은 미란다 원칙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 참여 여부를 확인받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제가 싸울 거고요. 참여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참여권이란 디지털 포렌식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참여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참여해서 보고 있을 때에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없을 때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파일 하나하나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고 무려 1달 반 동안 피고인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참여권을 행사를 하면 이렇게 1달 보름 동안 볼 것을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짧게는 한나절, 길게는 며칠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피의자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공간적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참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위법사항을 볼까요? 경찰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개별 파일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압수를 하게 되면 무엇을 압수를 했는지 그 목록을 교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개별 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딱 한 줄로 영상 파일 100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위법하죠. 법원에서도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위법한 사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카카오톡으로 동의를 얻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대화의 일부를 경찰이 캡처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싹 다 지워놨더라고요. 이 대화 내용만 있었어도 피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디지털 포렌식에 꼭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만 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상에 말씀드린 사안을 가지고 저는 대법원에 가서 또 싸울 겁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저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였습니다.